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이제 책을 이제 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왜 3층 서기실의 암호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제가 3층 서기실의 암호라고 다른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2015년에 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형 김정철이가 런던에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김정철을 직접 이제 안내하고 이제 그런 김정철이 그 런던 체류를 이제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까지 북한 체제에서 살면서 북한 사람들 속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3층 서기실로부터 제가 직접 과업을 받고 이제 제가 직접 이제 김정철을 이제 런던에서 이제 맞이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3층 서기실로부터 받은 모든 지시와 보고를 이제 다 받을 때부터 거기다가 이제 지령을 보낼 때는 다 암호를 딱 달아서 저만 알 수 있는 암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로 말하면 뭐 파스워드라고 할지 아니면 이제 크립토그래프라고 하겠는지 그런 암호를 이제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3층 서기실 하면 무엇이 3층 서기실이냐 이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3층 서기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화면상으로 이 북한 체제 운영에서 3층 서기실이 뭐 하는가를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북한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확한 이해를 하기를 이제 같이 보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이제 북한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정치理論과 구조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자, 북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의 정치적 이념은 공산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이름에서 가장 핵심은 평등입니다. 평등에서도 더 핵심은 세습 안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이러니하게도 일상에서 유일하게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봉건적인 세습 통치 구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공산주의 이념 자체는 유물론에 기초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바로 최고 통치자를 수령으로 하고 그를 하느님처럼 받들고 그러한 수령 절대 권력에 의해서 북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유물론이 아니라 관념론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습과 관념론적인 시스템과 이론에 의해서 동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국가에도 없는 독특한 정치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층 서기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북한에서 북한 정치 구조를 다 들여다볼 때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거 북한에도 그 어디가 컨트롤 타오겠느냐 이걸 다 찾아봅니다. 북한도 한 개의 나라겠는데 국가고 그러면 이 각 기관들을 일괄적으로 통솔하고 이것을 끌고 나가고 있는 컨트롤 타워, 한국으로 말하면 청와대죠. 청와대와 같은 기관은 바로 어느 것이냐? 이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 김정은이가 있고 그 밑에 당중앙위원회가 있고 군대가 있고 국가보위부, 보안성, 검찰, 최고위원회, 내각 이런 각기한 기관들이 있는데 이러한 각기한 기관들을 김정은이라는 그런 수령이 혼자서 다 어떻게 지도하느냐 이걸 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는 한국과 같은 그런 청와대 비서실과 같은 그런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책에서 나오게 된 3층 서기실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모든 권력기관들은 외견상으로서는 권력구조상으로서는 김정은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모든 당 정책 결정 보고 사항들은 다 3층 서기실에 보고해서 3층 서기실의 해당 전문 부서에서 김정은한테 보고하고 김정은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서 각 기관들에 이제 알려서 이제 끌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3층 서기실이라는 이 실제 컨트롤 타워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왜 베일에 가려져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제가 이미 앞서서 이야기한 세습 통치와 수령을 절대화하는 그런 서울의 수령 절대주의 원칙에 기초해서 3층 서기실은
별이 가려졌습니다. 가령 실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천재고 수재라고 해도 외무성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 북미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 남북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종합하고 김정은한테 딱 해서 김정은을 외관상 북한 주민들이 보건대는 모든 것에 전지전능한 지도자처럼 만드느냐, 바로 이 3층 서기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문제를 종합해서 김정은한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 3층이냐, 왜 3층 서기실이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청사입니다. 3층으로 돼서 공식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식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권력기관들과 엘리트층 사이에서는 여기를 3층 서기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북한 전역 TV가 마지막에 끝날 때는 자, 북한 TV가 끝날 때는 항상 이 장면으로 북한 TV가 끝납니다. 북한에서는 사람들에게 이거 당조항 청사라고 합니다. 북한 TV. 그러면 왜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북한 모든 주민들은 표현이 밤이 됐기 때문에 다 자지만은 김정은은 여기서 밤을 펴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북한 TV가 항상 끝날 때는 당조항 청사에 밝은 불이 비쳐 있다는 장면으로 이제 북한 TV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관계가 진정되면서 김정은이가 이 3층 서기실, 지금까지 김정일 때도 극비에 붙였던 3층 서기실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정의용 실장이 방문했고, 얼마 전에 폼페오가 가서 김정은을 만난 곳이 바로 이 3층 서기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공개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은 여기를 당중앙위원회 본관이라고 이름을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건 누구도, 이거 북한 중앙당 일꾼들도 절대 들어가기 금지된 그런 이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러면 이 3층 서기실의 실체는 누구냐?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겠죠. 이번에 점점 이 3층 서기실의 실체는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번에 김여정이와 같이 평창에 내려왔던 저 제일 뒤에 서 있는 김창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와서 뒤돌아보니 바로 지금 현 3층 서기실 김창선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으로 드나들었습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당시 노동당 통전비서 김영순과 만날 때 벌써 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자, 얼마 전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방문했을 때 바로 저 뒤에서 김정은과 이설주의 모든 활동을 뒤에서 조정하고 권고하고 하는 것이 바로 3층 서기실장입니다. 그래서 현 북한 구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이제 3층 서기실이 뭐 하는 건가 하는 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서전을 준비한 건 제가 좀 오래전부터 준비는 했는데 언제 이 자서전을 내겠느냐 하는 시점상 문제들을 가지고 제가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은 3월 초에 이 책이 다 준비됐기 때문에 3월 초에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3월 초에 들어서면서 남북관계에서 급격한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서 저는 제 책 출간이 혹시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그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악재나 돌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아서 제가 책 출간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 기본 이야기는 제가 수십 년 동안 몸담궜던 북한 외교 실체와 실상을 통해서 현 북한 권력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국과 세계에 정확히 알리고, 그 다음 앞으로 다가올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까지 있었던 1차 핵위기, 1994년 제네바 1차 북미 회담을 통해서 봉합됐다가 다시 또 터졌죠. 2차 핵위기.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봉합된 듯 하다가 다시 2006년 핵실험으로서 또다시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제3차 라운드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3차 이제 라운드에 들어서는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과 앞으로 이 북핵 폐기 과정과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참고하고 어떤 점을 유의하고 어떤 대응책을 하면서 북한을 진정한 비핵화,
핵폐기로 우리가 유도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답변을 찾는데 자그마하나마 저의 지난 과거 역사가 이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그리고 왜 제가 대한민국으로 탈북하였는가라는 제 개인의 이제 그런 스토리까지도 이제 이 책에 이제 담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향후 우리 한반도의 통일과 또 모든 국민들이 관심하고 있는 북핵 폐기를 순조롭게 이끌어내는데 자그마한 보탬과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이 이제 핵 폐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단계를 밟아가고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미국이나 우리도 이제 완전한 비핵화 관련해서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북한이 정말로 완전한 비핵화를 할지 사실 그게 가장 큰 관심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번 전반적인 핵 폐기 과정에 들어서면서 김정은이가 정확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 정호영 실장이 이제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은 북한 체제 안전이 보장되고 군사적 위협이 제거된다면 핵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 안전 보장입니다. 그러면 체제 안전 보장이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전선언, 북미 수교, 한반도의 평화 정착 과정 이런 것이 체제 안전 보장이냐?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체제 안전 보장은 바로 북한 권력의 실체인 세습 통치 구조 보장 또 김정은이 방금 제가 이제 설명했던 김정은의 절대적인 권력 구조 보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비핵화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CBID 방법에 기초해서 비핵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CBID 원칙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강제 사찰, 무작위 조건입니다. 이걸 해야만이 진정으로 핵폐기 과정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과 같은 인간을 수령을 하느님처럼 절대화해 있는 속에서 또 북한의 모든 당, 군, 정 이러한 행정기구 시스템이 딱 동작하는 속에서 외부 세계가 들어가서 북한이 보고 싶은 곳 또 가보고 싶은 곳 의심되는 것을 두져서 핵폐기 과정을 샅샅이 끌어낸다. 이것은 곧 북한 권력의 가장 큰 핵심 요소인 이거 근간인 바로 수령 절대 권력 구조를 핵폐기 과정을 통해서 허물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김정은이가 체제 안전을 보장을 전제로 나가겠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CBID는 아니다. 이것이 이제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단계적 동시적이라는 것은 핵폐기 과정이 북한 또 김정은 체제의 붕괴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반대하고 자기의 체제와 권력 구조를 더욱 보강하는 과정으로 흐르는 CBI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정한 핵폐기 또 완전한 CBID로 볼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론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제가 미리 섣불리 예단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저는 완전한 CBID가 아니라 최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SBID 말하자면 완전한 핵폐기가 아니라 북한 핵 위협 제거에 말하자면 대폭 감소에 가까운 충분한 핵 감소에 가까운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착적인 결론은 완전한 핵폐기가 아니라 비핵화 정의로 포장된 결국은 핵보유국 이것이 정착점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미리 예단하고 싶습니다. 아까 박철원 기자님 뒤에 계셨던 기자님이 손을 드셨었는데 질문하실 겁니까? 예. 마이크 없으니까 크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주제 홍보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김정은이 체제 부장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 북한 체제 붕괴 외심 체인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인권 관련 제기가 될 텐데 또 이게 김정은 체제 부장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북핵 문제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아마 지금 대단히 이제 그 강력해 하는데 북한 핵 문제의 정착적인 해결, 우리가 진정한 해결을 바란다면 이거는 레짐 체인지와 인권 보장의 길로밖에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핵 폐기하려면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압박 제재를 통해서 끝까지 이거 밀고 나가는 것만이 최선의 방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이런 식의 특히 더군다나 평화를 깨면서까지 북핵을 그러면 우리가 해결하겠느냐, 이 입장은 국민도 지지하지 않고 정부나 미국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현실적인 또 대응책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핵 위협 감축 감소 이 방법으로 이제 갈 것이라고 저는 예단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자 방금 평화 그 다음에 비핵화 이런 문제에 대한 거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우리 남과 북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에서는 이걸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개념 문제를 놓고 지금은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한국, 북한과 미국 사이에 논쟁하지만은 이 책을 보세요. 이 책을 이제 읽어보면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했을 때 이미 북한과 중국 사이에 한반도의 비핵화란 무슨 개념이냐 하고 대론쟁이 벌어졌습니다. 강석주 북한 외무성 일부상과 당시 중국 외교부장 리자오싱 간에 그때 중국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리자오싱은 김일성 주석께서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아주 훌륭한 전략적인 방침을 제시하셨다. 그런데 2005년 북한의 핵실험을 함으로써 김일성 주석의 이 위대한 조선반도 비핵화 방침을 지금 조선 동지들이 어겼다. 리자오싱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강석주한테. 그러니까 강석주가 이제 책 보면 그 무슨 소리냐. 그 중국 당이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김일성 주석의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도 모르고 이때까지 있었느냐.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은 명백하다. 첫째, 한반도에서 모든 미국 핵무기 철수다. 이건 91년도에 실현됐어요. 두 번째, 미국 핵자산, 핵무기의 임시적인 전개나 반입의 중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가끔 우리가 한반도에서 이제 미국과 한국 사이에 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될 때마다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영원히 미국이 북한과 한반도에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핵 불사용 담보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략 핵 기조에는 그 어떤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서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핵 불사용 담보를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핵무기가 필요하고 핵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이미 2006년도에 북한과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개념에 대해서 정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판문점 선언을 들여다보시면 판문점 선언에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아닙니다. 남과 북은 이렇게 됐습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이제 한다, 공약한다, 재확언한다. 다 이렇게 남과 북. 그러면 북한으로서 할 것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핵무기 폐기겠죠. 그러면 한국으로서 할 일은 남한으로서 할 것은 뭐냐? 당연히 미국으로부터의 핵자산 그것이 담은 1시간 1초라도 임시적인 전개 반입 중지 또 미국과 한국이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핵 불사용을 담보를 받아내서 남과 북이 비핵화로 같이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일부 사람들은 한반도 비핵화 이것은 북핵 폐기냐 이거 같은 개념이냐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CBID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방금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CBID라는 거는 CBID 개념을 그대로 정립하면 결국은 북한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 체제의 핵심은 수령 절대주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CBID는 그 수령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전지전능한 수령 앞에서 북한 시스템을 두제보고 비핵화, 핵폐기를 시키자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 구조의 가장 핵심 사항을 건드리고 치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러한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 CBID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끝까지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이거 책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제가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제 되면서 제가 좀 느낌이 오는 겁니다. 아, 이제는 북한이 김정은이가 이제 핵과 ICBM을 완성했다고 선언하는 걸 제가 보면서 이제부터 북한은 완성했으니 평화공세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12월 말부터 이제 쓰기 시작해서 제가 2월 말까지는 다 끝냈어요. 예, 다 끝내고 출판사에도 다 원고를 다 준 상태고, 예. 그리고 이 책을 쓰는 과정에 제가 뭐 신변 위협을 받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서 앞으로 북한이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냐, 대단히 뭐 북한은 격노한 반응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쪽 먼저 하시고 이쪽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하시고 먼저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헤럴드 경제 문재현 기자라고 합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책을 통해서 3층 서기실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4월 20일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국무위원회를 승격시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로서 한국에는 와닿았었는데 3층 서기실과 국무위원회의 관계는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창선이 비서실장이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세간에도 알려졌던 사안인데 이 3층 서기실의 비서실장으로서는 그동안 알려졌던 그 비서실장의 역할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이 3층 서기실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보여주다시피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서기실이었어요. 북한에서 서기라는 말은 한국어로 말하면 이제 비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층 서기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말하자면 김정은이 개인 한 사람의 사업을 보장하는 그런 일입니다. 만일 내가 비서실장이든가 거기에 있는 뭐 비서인데 뭐 국방 담당 내 비서관이다 한다고 해서 군대의 구체적인 국방 정책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데 개입하면 끝장납니다. 그야말로 너는 밑에서 제기된 것을 김정은한테 보고하고 김정은이 우준을 밑에서 전달하는 그런 비서의 역할만 수행하지 정책, 말하자면 한국의 청와대처럼 이런 컨트롤 타워식의 역할과 동작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기 북한에서 여기를 이제 서기실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서실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비서실장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정책 수립 및 개입 권한이 없습니다. 제기된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즉시에 김정은한테 즉시에 보고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실례를 들면 뭐 평창올림픽이라고 해서 평창올림픽에 이제 북한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내려오고 김영정도 내려오고 김영철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각자는 거기 여러 부서가 와 있죠. 그러면 각자는 자기가 속한 부서 라인을 통해서 저들이 진행한 사업과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즉시에 김정은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같이 온 비서실, 말하자면 서기실 사람들은 또 자기식대로 김창선대로 유일하게 김정은의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서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건 김창선이밖에 없어요. 김창선이가 들어가서 이자 만나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오늘 전번에 정호영 실장이 북한에 들어갔을 때 김영철하고 회담했죠. 김영철하고 회담하는데 김영철이가 모든 문제를 다 거기서 조정하고 하는데 그 옆에 김창선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김창선이 뭐냐? 그 옆에서 김영철이 보고 그거 뭐 잘못된데 이렇게라 이렇게 지시하거나 이것이 아니고 김영철과 정호영 실장 사이에 오간 내용을 옆에서 다 정확히 들고 금방 김정은 사무실로 달려가서 제기된 상황을 보고하는 이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까 예. 태공장님 반갑습니다. 저 MBC 방송국 김성희 PD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이제 책이 나와서 반가운 마음으로 왔는데 부득이하게도 아무래도 그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결국 이것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 실제적으로 하면서 진행되는 비핵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북한의 핵이 김정은 손에 있는 이상 그 핵은 어떤 핵입니까? 그리고 이 책을 쓰실 적에 이게 보통 자기가 회고록을 쓴다고 했을 때 뭔가를 뒤집어 보는 건데 그랬을 때 어떤 소외가 가장 많이 드셨는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의 핵 이게 문제입니다. 또 핵 문제로 또 돌아왔는데 그러면
김정은이가 북한의 핵을 어떻게 규정했는가 하는 걸 제가 사실 팩트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했습니다. 4월 20일 날 그 한지일 딱 앞두고 북한은 당 전언을 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회담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북한이 다 모여가지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핵에 대한 정리를 내렸습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어떻게 정립했는가를 실제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 병진 노선의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평화 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갖추기 위하여 허리띠를 조이며 간곡분투하여 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되었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잘 이해 안 되시죠? 자, 글자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네. 자, 김정은이가 북한에 있어서 행복이는 4월 20일 날입니다. 한 달 전에 평화 수혜의 강력한 보검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행복을 김정은이가 두 가지로 이걸 요약했습니다. 그 다음 화면. 이겁니다. 네. 북한의 행복에는 강력한 보검, 후손만대의 영원한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담보, 참가 방주입니다. 이것이 4월 21일 날 당 전원의 북한의 모든 간부들을 모아놓고 김정은이가 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뭐냐? 어떤 일에서도 북한은 이제 이 참가 방패밖에 없어요. 이걸 내려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겁니다. 네. 저는 이 점을 이야기하면 핵 문제에 대한 답변이 저는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예. 다 내려놓을 것 같으면 왜 4월 20일 날 그것도 남북 정상회담 7일 앞두고 당 전원에서 다 모여서 이렇게 정립했겠습니까? 예. 강력한 보검이라는 건 창입니다. 예. 확고한 담보, 방패입니다. 북한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격을 김정은이가 소두 발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가지고 와서 이거 북한 TV에서 매일 보내. 자, 우리한테 핵무기는 창과 방패다. 매일 북한 TV에 나오고 있는 화면입니다. 네. 네, 저기. 예, 안녕하십니까. 채널A의 유승진 기자라고 합니다. 그 책을 보면요, 그 개성공단에 김정은이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14곳을 추가로 더 지어야 한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 앞서 강연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정은이 개성식 경제 모델을 추구하는 그 근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의 그 투자가 좀 줄어들 텐데 그 외자 유치를 김정은은 어떻게 메꾸려고 생각을 하는지 그 구상에 대해서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북한은 상당히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먼저 소두에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북한이 중국 베트남식 개혁개방으로 갈 것이냐.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가 지금 경제에 올인하기 때문에 베트남식 개혁개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체제를 바치고 있는 근간은 제가 책을 다 썼습니다. 첫째, 수령은 가오가 없다. 수령의 가오가 없게 하는 북한 주민들을 정보로부터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령 무오리 원칙에 기초한 외부 정보 접근 차단, 그 다음 주민들이 자유로운 이동 금지, 세 번째는 모든 주민들을 각종 정치 생활에 망라시켜놓고 철저한 감시 통제. 이 세 가지가 바로 북한 이 시스템을 바치고 있는 근간입니다. 여러분, 롯데 월드타워가 저렇게 모래바닥에 100층 넘는 타워가 왜 서 있습니까? 그것은 자체의 존재, 전립 가능한 구조와 받침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북한이 오는 7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자체의 전립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개성공단을 한번 읽으시고 보겠습니다. 자,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개성공단을 운영하면서 많은 걸 학습했습니다. 바로 개성공단이 현재 북한이 방금 이제 이야기한 이 세 가지 근간에 딱 맞는 겁니다. 첫 번째, 외부로부터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한국과의 제한된 접촉을 이룩함으로써 정보 유입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못 들어가요.
또 두 번째는 개성공업지구는 전현지대입니다. 전현지대라는 걸 말하면 북한에서 개성지역에 가려면 특별 통행증이 있어야 됩니다. 개성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외부에서는 개성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유로운 이동이 통제된 지역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성공업지구에 5만 명의 근로자와 한국 기업가들이 매일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이러면 북한 사람들이 한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다 녹아서 개선에서 무슨 동기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네. 바로 개성공업지구의 5만 명의 근로자들을 100%다 정치 조직 생활을 시킴으로써 마비되어 있던 개성공업지구에서 모든 정치 근로단체 조직 생활 기능이 살아났습니다. 왜 살아났을까요? 봐도 일자리입니다. 예, 아침 시간 되면 딱 들어가서 일하고 나오면 그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정치조직 생활에 잘 참가하지 않는다면 개성공업지에 들어가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업지구와 남포, 개성공업지구와 함흥, 개성공업지구와 청진을 비교해보면 개성시만큼 질서가 정연하고 치안이 유지되고 모든 정치 기능이 살아서 움직이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김정은은 바로 이것이 앞으로 북한이 나아갈 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베트남식, 중국식을 이야기합니다. 북한에서 베트남식과 중국식이 일어난다면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베트남식이나 중국식 개혁개방의 첫째 징표는 뭡니까? 우선 개혁개방하기 전에 사상을 해방시켰습니다. 베트남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인터넷하고 미국 영화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외부로부터 정보가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당만 받들어라. 공산당 체제에 댓글만 걸지 않으면 보고 싶은 걸 보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사상을 해방시켜줬죠. 두 번째, 자유로운 이동을 주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살겠으면 살고 한국에 뭐 관광 오겠으면 오고 베트남 여자가 한국 남자하고 살겠으면 살고 주민들이 자유로운 이동에 권리를 줬어요. 세 번째, 정치조직 생활. 당에 들어도 좋고 정치조직에 안 들어 좋아요. 예, 중국이나 베트남 보세요. 예, 억만장자, 백만장자들 가뜩한데 중국의 억만장자 수는 이젠 거의 런던 인구수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공산당원인가요? 아닙니다. 공산당원이 아니라도 중국에서는 자기 물질적 부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김정은이 갈 길을 베트남 중국식 개혁개방이 아니라 바로 개성식 경제개혁, 단절 모델형입니다. 단절 모델형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걸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어요. 왜? 지난 10년 동안 개성공단은 중단과 폐쇄 과정을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가들이 힘들어서는 대단히 이거 불안전한 지역입니다. 지금 아직 기업가들이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국가로부터. 그러면 앞으로 김정은이가 앞으로 이런 개성공업 지구식 단절실 모델을 북한 중심으로 확대하려는데 여기 선뜻 투자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오세요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떤 식으로 이 길을 가려고 하느냐? 바로 선관광 후경제 특구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남북 관계를 푸는 것과 동시에 지금 김정은은 모든 연력과 자원을 개성 관광 특구 개발에 돌리고 자기가 직접 내려가서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돌려주세요. 자, 이것이 지금 북한이 발표한 개성 이제 관광지구입니다. 지금 명사심리, 원산만이, 갈마반도 지금 여러분 북한 언론들 보면 이게 지금 모든 지난해까지는 김정은이가 평양시 건설했어요.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거기에 동원됐던 모든 인력과 자재를 100% 다 지금 원산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당장 한국에 문 열고 들어오라 해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왜 한국에 투자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관광부터 하고 이 금강산 관광과 바로 개성 갈마 지구 이 해안 지역 관광을 앞으로 결합시켜서 한 2, 3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북한에 오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으면 쭈밋쭈밋하던 한국 기업도 개성에 이어서 점차 중심으로 투자할 것이다. 이런 치밀한 계획에서 지금 북한은 선관광 후경제 특구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저 오마이뉴스 신나리 기자인데요. 두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강연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에는 핵폐기 관련인데 필경 몇 개는 숨겨두고 말 것이다라고 확언을 거의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북한의
풍계리 뭐 이런 외신들 다 초대해서 하겠다는 게 쇼맨십이라고 보시는지 하나랑요. 하나 더 네. 있어요. 그리고 책에서 보면 그 김정은을 좀 그러니까 즉흥적이고 급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놓으셨는데 사실 김정일과 김정은을 다르게 리더십을 분석하고 뭐 김정은의 사과까지 보도가 되면서 다른 인물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그 북한을 끌고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희망 섞인 기대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당연히 김정은은 김정일과 당연히 다른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 이제 맞습니다. 제가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김정은이가 올라가서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이 대단히 짧은 기간에 속도전으로 강행됐습니다. 결국 이건 뭔가면 김정은은 김정일 자기 아버지와 달리 김정일은 북한의 모든 무력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핵무기도 발전시키고 ICBM도 하고 땅크도 배치하고 이런. 그런데 김정은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언제 가서도 우리가 핵 보유국 전략 보유국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가지고 있는 재원을 핵무기에 올인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다 김정은이가 판단력과 집중성이 대단히 좋다. 그래서 짧은 5년 동안에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제 거대한 그런 발전을 일으켰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 김정은이가 아버지가 다른 거는 지금 여러분 다 보셨지만 상당히 쇼맨십도 잘하죠. 이번에 와서 김정일 때라면 저렇게 TV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남북 정상회담을 생중계했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은 아이 때부터 스위스에서 자라면서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언론 이런 데 상당히 숙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거부감이 없어요. 비록 폐쇄된 북한사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김정일과 다른 그런 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김정은은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정책을 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옛날 김정일 시대처럼 무작정 뭐 계속 투구하자, 뭐 핵무기 내려놓자, 뭐 끝까지 나가자 이렇게 안 합니다. 다 아주 은밀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제 핵실험장 폐기한다. 미국하고 정상회담 한다. 폐기할 때 외국인들 다 초청하고 이걸 보면 말하자면 사람의 시야에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데 상당히 능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김정은이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김정은을 악마 같은 존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딱 하루에서 쇼맨십 딱 한 번 하니 지금 김정은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신뢰도는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78%까지 올라서고 있다고 저는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책에 보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김정일 고이즈미 사이의 이제 회담 전 과정이라든가 왜 그때 김정일이가 고이즈미 앞에서 북한의 납치 의혹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었느냐, 그 이후 왜 이것이 난간에 여러 가지 뭐 북한 책임도 있고 일본 책임도 있습니다. 다른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일이가 납치 문제를 인정하면 100억 불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평양 김정일 고이즈미 선언대로 100억 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앞으로 다시 이제 북한과 일본 사이에 북일 수교도 나오고 또 납치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는 일본으로서는 북한 측에 이미 고이즈미 때 약속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북한에 다시 이제 꺼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핵실험장 폐쇄 문제와 관련된데 지금 김정은은 뭔가면 현재를 무조건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존 핵무기 보존입니다. 현재를 가지고 있자면 과거와 미래는 대담하게 내가 포기하겠다. 이걸 다 내놓겠다. 이것을 통해서 국제 공동체의 신뢰를 놓겠다. 이것입니다. 일본을 왜 뺐느냐? 우선 첫째, 지금 현재 북한은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외부 세계와의 회담을 할 때 북한은 이걸 보고 각계격파 전술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한국, 일본, 미국 이 적대국들과 한 번에 대상하기에는 북한은 대단히 힘에 붙인다. 또 호상 경쟁 방식으로 이들을 갈라놓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그 북한의 주장이고, 두 번째로서는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핵 당사자인 미국을 내놓고 CBID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도 CBI에 대해서 지금 침묵을 붙이고 있고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아베 총리가
CBID 해야 된다. 계속 지금 트럼프한테 이야기야.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말씀한 것처럼 북한은 이 CBID를 넘기자는 건데 지금 어떻게 하나? 미국과 딱 단둘이 앉아서 밀실회담에서 합의하고 하는데 거의 아베 총리가 계속 트럼프한테 다 CBID 해야 된다니까 이제 북한을 엄청나게 이제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론들을 초청할 때도 이러한 감정이 자극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중앙일보 박유미 기자인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방금 그 일본을 뺀 것도 있지만 영국을 넣은 게 있잖아요. 영국에 계셔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장에 언론을 초청하면서 일본은 뺐는데 영국은 또 넣었잖아요. 영국에 계셨으니까 그 배경이 뭘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그 책 관련한 자료에서 나온 걸 보면 그 한반도, 그러니까 북한 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그 동해안에 있는 부대들을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 대신에 불가능에 가까운 게 아니라 그 비용도 한국이 내지 않으면. 네네. 근데 이제 언급하시면서 비용도 비용인데 뭐 군부 그 9.19 성명 이후에도 그 군부의 뭐 반대가 컸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뭐 비용이나 아니면 반대나 이 부분에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영국을 왜 넣었느냐? 이제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북한 김정은이가 4월 20일 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핵은 나한 데 있어서 창과 방패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 자세에서 이거 지금 하겠다는. 우리는 핵을 보유한 나라들과 동등하게 가자. 한국은 뭐 남북 관계니까 어차피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핵 보유국들을 위주로 이제 김정은이가 초청했습니다. 영국도 당연히 핵 보유국입니다. 두 번째로서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영국을 어떻게 이용했냐? 매번 북미 회담 때마다 미국은 국제 이제 정치를 시행하는 데서 물론 미국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항상 동맹국들의 동의와 컨센트를 바랍니다. 여기서 영국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이라크 전쟁 때도 그렇고 리비아 공습 때도 그렇고 항상 그랬어요. 영국 힘은 미국이 가지고 있지만은 영국이 앞에서 북을 쳐주고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앞에서 말하자면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고 내가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 데서 영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앞으로 CBID 문제도 이제 같습니다. 동맹국들이 지지 획득해서 미국으로서는 영국의 지지와 공감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을 서방에서도 이제 영국을 북한이 대단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뭐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친다 하는데 영국이 no 하면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도 yes 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과 영국 사이에 해군들 사이에 합동 훈련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한반도에서는 합동 훈련에 영국군이 왔어요. 영국 함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합동 군사 훈련이 진행될 데 대해서는 김정은이가 뭐 이미 계획된 거 있으면 뭐 하세요 뭐 이러는데 영국 함대가 온다니까 이거 완전 이거 선전포고 같은 거다 하면 영국들이 북한에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가치가 말하자면 한국과 미국 사이의 합동 군사 훈련이라든가 일본과 미국 사이 합동 군사 훈련에 영국이 참가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미국이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 전략에서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걸 국제사회 앞에 보여주느냐 마느냐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엘리먼트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김정철이 존재에 대해서는 북한 사람들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철이는 북한에서 철저히 아직도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김여정은 이렇게 지금 김정은의 그야말로 오른팔 왼팔로서 나가고 있는데 왜 김정철은 보여 못 주겠냐? 북한도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유교적인 문화가 대단히 강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만일 김정철이가 김정은이 동생이었다면 당연히 지금 역할을 하겠지요. 보여주겠지요. 김정철이. 그러나 형이기 때문에 만약 형이 동생을 옆에서 보좌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북한의 기존 유교관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 국민들로서는 당연히 의문이 제기되겠죠. 왜 당연히 순서를 보면 형이 먼저인데 형이 아니라 동생이 하겠느냐 이런 의문 때문에 앞으로 이제 김정철의 존재는 북한에서 영원히 이제 계속 베일에 가려진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도 썼지만은 저는 이제 김정철하고 같이 다니면서 김정철이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이제 제가 직접 이제 목격했습니다.
3층 서기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3층 서기실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 있고 누가 있느냐? 저도 우리 외교 라인의 외무성에서 같이 저하고 근무하다가 3층 서기실에 들어간 몇몇 사람들밖에 몰라요. 그러면 그 부서에는 외교, 군대, 정보, 과학, 경제 각 분야에서의 말하자면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냐? 이건 국비입니다. 왜 국비냐? 일단 자기가 선출된다는 걸 몰라요. 앉아 일하다가도 와서 내일부터 가자 하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가족까지 다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닦인 지역에서 철저히 생활합니다. 자기 신변을 절대 어디 가서 난 어디서 일한다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그 집단 전체가 노출되는 날 그 사람은 끝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층 서기실에 가까이 다가갔다고 해도 거기서 몇 명이 일하는지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지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5명 내외 안팎입니다. 예.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황웅재입니다. 그 조직 지도부가 북한에서는 실질적인 두뇌 그룹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번으로 취재해봐도 그것도 굉장히 신비한 조직이다. 밖으로 드러난 게 없다 이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서기실하고 조직 지도부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역할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여기서는 역시 정책을 만들어내고 보좌를 오래 해오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권력 구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북한이라는 거는 수령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신적인 존재로 만들자면 수령만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수령만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야만이 수령의 절대적인 권력이 보장됩니다. 수령이 말하자면 하느님처럼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님 말씀한 것처럼 수령 밑에 조직 지도부가 모든 것을 다 관할하고 통제한다면 그 수령이 하느님처럼 보일까요? 당연히 조직 지도부가 다 하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권력 시스템은 이렇게 됩니다. 자, 김정은이 있습니다. 여기 3층 서기실이라는 거 비엘에 가려있죠. 그러면 조직 지도부가 만약 제기되는 조직 지도부는 북한에서 제기되는 모든 상황을 감시, 통제, 조직 지도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3층 서기실을 통해서 김정은한테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기 외교부가 있죠. 외부성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3층 서기실을 통해서 김정은한테 보고한다. 그러면 당 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가 외교부가 북미 회담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고 어떤 회담을 하고 있는지 조직 지도부가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절대 모릅니다. 알려고도 해서는 안 돼. 알려고 조직 지도부가 만일 외무성에 와서 조직 지도부 내가 뭐 부부장이다. 외무성에 와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알려고 하는 순간 끝장입니다. 이렇게 모든 각 부서들을 철저히 분리시켜 놨습니다. 예.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3층 서기실이 결국 가장 힘 있는 권력기관이네. 그럼 3층 서기실에 가장 힘이 있을까요? 3층 서기실을 또 감독 통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3층 서기실 위에 가려진 본부당이라는 것입니다. 네, 본부당. 자, 김정은이를 북한의 최고 용도자로 앉히는 데서 마크에서 기본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전 본부당 책임비서 이재강입니다. 네, 이재강이가 북한의 무소 분리 권력을 휘두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국 언론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 뒤에서 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누구냐? 얼마 전까지 조현준이었는데 최근에 조현준이는 자리를 내놨습니다. 7기 제2차 전원회 이후 자리를 내놓고 완전히 집에 들어갔는가 했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이거 한국 언론에서 보도됐죠. 4월 20일 날 당 전원회 할 때 북한군 총참모장 이명수가 앞에서 절고 있는데 저 뒤에서 조현준이가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 녀석 죽자고 환장했나? 김정은이가 앞에서 해야 하는데 존다고. 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부당이라는. 근데 본부당은 뭐냐? 김정은이 사업을 직접 보자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3층 서기실이
제대로 세습통치 구조 연력을 해서 자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감독 통제하는 것이 바로 본부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권력 구조에서 자 여기에 이렇게 김정은 옆에 북한의 권력의 핵심 실세들이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쭉 나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가의 권력 서열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권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예를 들면 김정은 옆에 김영남이가 서 있으니까 김영남이가 2인자. 김영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박봉주, 또 저쪽으로는 황병서, 최령해 이런 순서로 북한의 권력 구조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네. 북한에서 개인이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북한 권력 구조에서 국가 서열 매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세 가지 권한이 있는가가 기본입니다. 첫 번째 간부권, 한국말로 말하면 인사권입니다. 두 번째 책벌권, 뭘 잘못했을 때 목을 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세 번째 표창권, 뭘 잘했을 때 등급도 올려주고 포상금도 줄 수 있고 이런 이 세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북한에서는 권력 실세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네. 어느 부서가 이 세 가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자, 여러분 보시겠지만 김영남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내려왔던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딱 옆에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인사권이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누굴 잘못해서 목 칠 권한이 있습니까? 책벌권? 없죠. 뭘 잘했을 때 등급 올려주고 포상금 주고 뭐 더 높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내각 총리 박봉주입니다. 박봉주가 총리지만은 자기가 말하자면 북한은 한국말로는 장관들이죠. 장관, 차관, 한국말로 하면 정무직을 임명할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총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구한테 있을까요? 바로 중앙당 조직부 중앙기관 담당 부부장한테 있습니다. 중앙기관 담당 부부장 과장으로 임명된 중앙당 조직부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력 실세들은 절대 언론이나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웹에서 계속 들어가 봐도 이 권력 실세 뒤에서 이거 막 움직이는 실세가 누군지 이걸 매우 알기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 사람 석방해줬다고 해서 해결 안 될 건데 과연 진짜 정말 진지하게 저 사람들이 그런 사고 없이 관광이 재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보실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태공사님께서는 우리나라 사람 어느 누구보다도 북한 권력 구조를 아시고 또 이 책 자체가 그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여쭤볼 수 있다고 보는데 북한에서 진짜로 김정은이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시는지, 즉 지금 많은 거를 변화가 와야지 돼요. 그럼 자기 위치가 흔들릴 수 있는데 진짜 이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그 권력 장악력이 있다고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쓰시면서 가장 크게 느껴졌던 소회, 아까 여쭤봤는데 답을 안 들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 관광 방향으로 나가는 이 정책이 가능하겠느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김정일은 관광을 반대했어요. 김정일은 원칙적으로. 그런데 김정은은 집권한 첫날부터 상당히 관광에 이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스위스란 나라는 물론 지금 관광 자원을 다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위스란 나라를 그대로 보면 거기에 무슨 관광 자원이 있습니까? 춥은 산, 돌박산밖에 없어요. 예, 눈밖에 없고. 이런 것을 스위스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이걸 개발해서 관광 자원을 개발해서 지금 엄청난 돈을 봅니다. 남들한테는 추운 겨울이 스위스에는 돈벌이가 되는 겁니다. 예, 남한테는 산에 돌밖에 안 보이는 절벽에다가 거기다가 케이블을 놓고 그 절벽 산지로 외국 관광객들을 올라가게 만들므로써 큰 돈을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거 관광을 하는 길이 투자를 들이지 않고 빠른 시일 안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벌써 김정은은
집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북한에서 관광 정책에서 달라진 게 뭔가 하면 지난 시기에 북한은 관광에서 세제 선전을 위주로 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돈을 벌 수 없다. 그러니까 세제 선전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라.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보다 김정은 시대에 대단히 북한의 관광 상품이 풍부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제 선전뿐만 아니라 뭐 지금 최근에는 비행기 관광까지 하잖아요. 북한에 가지고 있는 각종 낡은 이전 소련 러시아식 이제 비행기, 직승기, 헬기들을 가지고 이걸 돈 미천으로 요구는 겁니다. 근데 이거 과정을 보면 상당히 이게 흥미로워요.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민용항공청국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대한이나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이런 진정한 민간인 항공기구가 없습니다. 민용항공청국도 북한에서는 공군사령부 소속입니다.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이 공식적인 항로를 운영하는 방법밖에 돈을 벌 줄 몰랐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아니 저 낡은 비행기들을 가지고면서 왜 돈을 못 버냐? 낡은 비행기를 어떻게 돈을 법니까? 바로 비행기가 낡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렇게 낡은 비행기, 수송기, 직승기를 가진 건 북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에어쇼도 하고 이러면 타는 사람들이 올 거다. 사람들이 반신반대 해봤는데 진짜 사람들은 모험 관광을 즐기고 그 새로운 관광 상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올해 이제 여러분 들어가 봤어요. 이제 또 북한의 관광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평양시와 이런 데 국한시켰던 관광 자원을 지금 보십시오. 원산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 사람들이 찾아갈 거다. 한 해 북한의 뭐 마라톤 관광까지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열차 관광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지요 일부 관광 회사들 보면 자 지금 베이징에 고려 투어라는 영국 관광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떻게 선전해 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북한은 세계에서 마지막 스탈린식 국가입니다. 이 국가들이 언제 오래 갈지 모르니까 지금 빨리 가보지 못하면 생애 영원히 스탈린식 시스템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옛날 같으면 큰일 났죠. 당장 북한 외교관에 찾아가서 야 관광 소개하는데 뭘 마지막 스탈린식 사회주의 국가라고 소개해? 그렇게 야단칠 것 같지만 야단치지 않습니다. 왜? 그것도 매력적인 관광 그 수단일 것이다. 바로 이 돈입니다. 돈만 번다면 그 방향으로 저는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이 사과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번에 폼페오 갔을 때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뭐 지나간 일인데 새 사람 찾아가고 덮어버리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는지 어쨌든 총적인 결론을 놓고 보면 미국은 이 문제를 더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하기 전까지만 해도 오토 원비어 부모하고 같이 손잡고 등 두드려주고 애를 위로해주고 펜스 부대통령이 한국 올 때 오토 원비어 부모까지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불과 지금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한다고 하고 오토 원비어 부모는 지금 국가에 지금 법적으로 이제 배상을 요구한 상태고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지지를 받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문제입니다. 만약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계속 처용, 공포정치, 고모부, 이복형 이렇게 공포정치와 처용을 하면서 나가겠습니까? 지지하는데 결국은 공포정치로밖에 지금 갈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공개 처형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쓰면서 제 느낀 소감을 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 이제 많은 것지만 이제 남북 간의 하회의 무드 또 남북 정상회담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완성하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북과 남 사이의 분단된 현실 상황에서 분단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분단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건 북한 지도부와 결국은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고 때로는 손도 잡고 포옹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저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현 북한 시스템과 김정은을 악마로 보느냐 아니면 천사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접근법과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단 한 번의 쇼로서 이제 보니까 악마로 생각한 건 잘못됐네.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쿨하고 결단력 있고 뭐 진짜
핵을 폐기할 것 같은 과감한 모습도 보이고 북한은 변하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길로 간다면 앞으로 북한 체제를 정상화하는 의식이 생각이 이 사회에 만연돼 있다면 마지막에는 어떤 결론이 떨어지느냐.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한테 무슨 문제냐. 중국도 핵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핵을 가지고 있고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핵 있는 평화 문제될 것이 뭐냐. 이런 의식이 만연하게 되면 저들 모르는 사이에 결국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핵 가진 북한과 핵 있는 평화 공전, 핵 있는 평화의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책을 읽기 전에 책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거 책을 읽으면 제가 왜 탈북하게 됐는지, 탈북할 때 제가 어떤 준비를 했으며 무엇을 생각했는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책을 읽어보시면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책에서 다 썼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진짜 북한의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고 사회주의 복지 시스템이 동작하던 그런 피크 시절도 보았고 북한이 제일 힘든 시절이었던 고난의 행군 시절도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제일 고적에 올랐을 때와 제일 저적에 이르렀을 때의 북한 시스템을 다 보고 저는 거기에 상당히 익숙되어 있고 숙련되어 있다고 제 자신 나름대로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세습 체제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손자로 이어지는 그것을 보시면서 저는 과연 앞으로 나의 자식들 또 그 자식들의 또 자식들 나의 아들과 손자들까지 저는 너희와 같은 세습 체제에서 살도록 내가 허용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으로 탈북해서 우리 자식들과 앞으로 태어날 그들의 자식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와 있는데 내가 이걸 부인하고 그들을 다시 북한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면 앞으로 내가 무슨 낯으로 늙어서도 우리 자식들과 나의 손자들을 바라보겠느냐. 이런 괴로움이 결국은 저는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겠다. 이 시점에서 내가 나한테 기회와 가능성이 주었을 때 바로 우리 자식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거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먼 훗날 우리 자식들의 또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우리 손자 세대들 앞에서 떳떳이 내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태용 홍사님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